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도발을 감행해도 즉각 응징할 한미 연합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운영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9.19 합의가 대북 감시 능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들을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야당의 검사 좌표 찍기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출근길 날씨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승환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 오늘 아침 기온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은 현재 영하 3도인데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이른 시간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도 더 두터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4도, 전주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열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7도, 강릉 12도, 광주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고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국 제한군인의 날을 맞아 전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We absolutely take pride in our relationship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So, God bless you. Thanks for all of your sacrifices. 오스틴 장관 등 미국 SCM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연계된 것을 지적하며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 등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 그룹을 출범한 뒤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SCM에서는 양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해 핵협의그룹 운영 구체화 등 북핵 확장을 억제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합의가 대북 감시 능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양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논의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함께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틀 연속 만나는데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9.19 남북군사 합의는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또 효력 정진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 개선과 해상 완충구역에서 군사연습과 비행 등을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면 폐지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해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오늘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 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모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한미 군 당국 어느 정도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저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이미 2018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부터 미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출범 이래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고 또 신원식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설명했고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첫 번째 체결 당시에도 계속 지적된 건데 예. 위협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뭐냐? 북한이 한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무기입니다. 네네. 핵위협이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것이 감시 정찰을 포함한 첨단 재래식 전력인데요. 예. 근데 9.19 군사합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네. 핵위협 부분은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감시 정찰들을 제한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합의조차 이행의 불기현령인데 북한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가뜩이나 내용상으로도 우리에게 불리한데 네네. 이행 과정에서도 북한이 계속 위반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안보 역량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보 역량이 축소되는 상황의 9.19 합의였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9.19 합의 전면 파기하는 게 아니라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력 정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면 파기라는 것은 9.19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효력 정지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시 정찰 능력이나 일부 조항만을 제한하는 내용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부 효력 정지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예. 파기를 하려면은 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파기까지 가기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고 대화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억제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부 독소 조항을 우선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예. 북한을 다시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효력 정지가 되면 우리 군의 그 대비태세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거 참 궁금하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네네. 감시 정찰 능력인 거죠. 예. 사실 뭐 동해 지역에서 40km 그리고 서해 지역에서 20km 정도 우리가 제한해 놓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후방의 움직임을 감시 정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우선적으로 효력 정지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시 정찰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효력을 정지를 하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감시를 강화한다면 그러면 합의가 있었는데 북한의 도발이나 다른 대응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북한의 대해서? 도발은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된 도발을 해왔던 거예요. 예. 이러한 뭐 남북 간의 합의 때문에 도발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한 것은 우리 남북 관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예. 북한이 도발할 때 북한을 패퇴시킬 수 있다면 예. 북한 스스로 계산을 해보고 이 도발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그럴 때 도발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사실 상황 관리의 문제고 그런 쪽에서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해 놨는데 예.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통일부에서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역량과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반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문재인 예. 정부 때 체결된 합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마치 무력 충돌이 없는 것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역사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네네. 또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해왔고 그렇죠. 또 뭐 단거리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 이제 효력 정지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북한이 도발하고 싶을 때 그리고 도발해서 승산이 있을 때 도발을 하는 것이고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삼아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격퇴한다면 되는 문제고요. 네네. 그러한 북한의 논리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것도 못해요. 예. 북한은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하는 것도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하는 것도 도발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명분에 끌려다니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예. 북한의 도발을 막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파기 부분인데요. 지금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그 차관으로 오래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시기에는 이게 전면 폐기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면 폐기로 가는 과정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갔으면 해요. 왜냐하면은 예. 항상 대화라는 것은 여지를 남겨두고 움직여야지 국제사회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시 정찰 능력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에서 뭐 일시 정지, 효력 정지는 필요에 따라서 즉각 이행하고 네. 파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은 효력 정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좀 보죠. 정찰위성 곧 발사할 거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차량 이동도 있고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조금 새롭게 하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아마 이달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11월 18일 북한의 그 미사일 기념일이에요. 자신들의 화성 17형 발사한 것.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미사일 발사, 뭐 자신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런 것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에게 하마스식 공격에도 잘 대비태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마스식 공격?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예측하지 못한 기습 공격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를 계속 주시해 왔지만 기습 공격에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북한의 다양한 예. 국지적 도발 양상을 잘 대비하라 이런 예.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휴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어서의 국지 도발이라든가 또는 사이버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도발을 우리가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그러한 노력을 강구하라 하는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 최대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환자들은요 속수무책 목숨을 잃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차디찬 병원 바닥에서 응급조치를 받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대부분 의료기기가 멈춰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미숙아들은 더 이상 인큐베이터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가자지구 북부 알쿠드스 병원과 최대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 모두 문을 닫아 환자 5명이 숨졌습니다. ما في نظام صحي قائم. بعطيك مثال مثلا عم بيتم في عمليات جراحية بأروقة المستشفيات.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 심장병동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 협상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نحمل المسؤولية عن مجزرة المشافي لكل من صمت أو تخاذل عن التحرك لإيقافها.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병원에 직접적인 공습을 가하지 않았다며 하마스 측이 오히려 연료 공급을 가로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약 3,000명을 위한 안전한 대피로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reason why we just can't take the patients out of there instead of letting Hamas use it as a command center for terrorism. 유엔 등 국제사회는 병원에서의 전쟁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사들을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야당이 검사 좌표 찍기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에 걸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수사를 뭉갠 검사들이라며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오빠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모두 영전했다며 담당 검사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친윤 검사라 부르며 김 여사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돼서 의장님 쪽에 요청을 하면서 그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수차례 공개하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검사 탄핵안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여사 담당 검사 특검을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딴 검사 좌표 찍기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의 부실 수사와 영전 의혹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담당 검사의 신상을 공개를 했죠. 봐주기 수사라고 인사상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한 뒤에 영전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주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주장.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어떤 특정한 일을, 부당한 일을 해주고 권력자의 뒤를 어떻게 해주고 인사에서 특혜를 받는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아주 그 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의식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무에서의 성과도 있을 거고 품성도 있을 거고 뭐 연차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인사를 결정을 하는 건데 검찰에서 인사 한 번도 못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민주당 쪽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분은 특혜를 받은 거다.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근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합리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 공세라고 봐야죠. 네. 정치 공세라고 이역을 해줬습니다. 검찰에서도 입장은 인사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평가? 그렇습니다. 영장을 반려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강한 이후에 추후 신청 청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대선으로 직행을 하면서 검찰의 정치성이
상당히 국민들 앞에 의심을 받는 구조가 있었고 실제로 처리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고소 고발건들도 있었습니다. 수사가 네.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건도 그것도 무혐의가 나왔고 삼성이 그 주거지였던 한 주상복합의 전세권 설정을 해뒀던 사례도 이게 혹시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 이거 수사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여러 등장인물이 있죠. 여기에 심지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상당 부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지만 2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이른바 정권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사를 했는데 지금 물음표가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사실요 도이치모터 수사 지난 정부 때 이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했잖아요.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수사를 문제 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은 정말 그 수사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당시 네네.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부터 해서 박범계 장관,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지냈던 분들 지금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박범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에요. 그분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현역 검사들만, 현직 검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 한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뭐 대통령 관련해서 도덕성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현직 대통령 안 되지만요, 기소가. 대통령 부인 또는 이재명 대표 부인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치에 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이 과거에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 12년, 13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정에 발목을 잡느냐. 이 점은 충분히 지적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근데 민주당은요, 앞서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이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 노골적 검찰 흔들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반박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실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섭 그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징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수사 일선에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돼서 비위 사실이 가족 내부에서 폭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마약 수사를 봐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 자정 기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 이런 본인이 비위 사실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에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면책되기 위한 하나의 결과물이 수사의 성과를 내는 하나의 목표로 그 설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 제기조차 필요 없을 거고 과도한 측면에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최소한 지금 국면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변호사님, 것 근데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그 탄핵 사유가 되느냐면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 위장 전입 이게 지금 탄핵으로 갈 사안이냐 이런 데 지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비위 사실이 있죠. 위장 전입은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냥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이라는 요건을 헌법재판소가 허들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처신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돼서 천암의 마약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와 분명히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정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적으로 채용한 거죠. 이 정가 기록을 조회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있겠지만 분명히 현행법의 위반 소지는 다분해.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정섭? 저는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민주당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한 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탄핵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고발 탄핵. 그 공수처 하려면 하지, 탄핵까지 다 같이 한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분히 감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넘겨서 몇 개월 동안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뭐 검찰총장도 아니고요. 뭐 지검장도 아니에요. 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탄핵을 제기하는 거 그냥 검찰에 뭐 감찰을 요청한다든지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끝날 일이에요. 이걸 탄핵까지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실패한 국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례도 정말 이거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정치권에서는 험지 출마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혁신안을 키워드는 해온 것도 좀 조여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요구를 조금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 통합, 희생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ING. 자, 이뇨한 위원장이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라면서 거듭 희생을 강요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 누구도 응답은 없는 상황이죠. 글쎄, 당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당내에서도 다른 이야기 좀 나오는 건 있습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시면서 한 2, 3주 동안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지목하신 분들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총선까지 너무 많이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근데 중대한 거취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총선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이지. 일단 중요한 것은 이뇨한 위원장이 저희 당의 공천 방침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방향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정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밖에서 봤을 땐 이뇨한 위원장의 재차 압박은 가하겠지만 결과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결과물이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방향성이 좀 잘못 설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이 혁신이라는 게 태동한 원인은 강서구 청장 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국민의힘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어떤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이루어진 거에는 대통령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사면복권이 있었고 사실상 등 떠밀다시피 하는 공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질 정치적인 여지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동한 혁신위는 당내 총선과 관련한 공천 혁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쇄신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쇄신이 연동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이 입장을 견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수용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센 매를 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 매가 가 닿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프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윤 대통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혁신위가 친윤계를 향한 이 험지 출마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거론이 되죠. 이 장제원 의원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에 나선 장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단청사를 통해서 민자가 들어오고 교통이 해결되고 이 많은 부산시의 연구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상은 이제 드디어 사상의 재창조의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사상 국민 여러분 함께 똘똘 뭉쳐서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사상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SNS에 올린 것들이잖아요. 장제원 의원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참석했는데 버스 92, 92대 4,200명 모였어요. 뭘 과시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새과시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불출마하지 않는다. 처럼 보여요. 여기서 계속 정치하겠다고 보일 수 있는데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상에서 일을 했다. 이것을
각인을 시키고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것의 이제 진의는 장제원 의원 당사자밖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제가 반복하는 것은 시점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가지고 차기 총선 출마 관련한 것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총선 출마는 정치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장제원 의원 외에도 이제 주호영 의원도 험지 출마 거부했습니다. 또 불출마를 시사하는 듯했던 김기현 대표도 모든 일에는 시기가 순서가 있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이 요청 받아들일지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밖에서 볼 땐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수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네. 주호영 의원은 과거에도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국회 입성을 하신 그랬죠.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어쨌든 성공 방정책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럼 본인들이 중진이 기계적으로 뭐 3선 이상, 4선 이상 대구 지역 이런 기준으로 그냥 불출마를 종용하는 게 큰 감동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불출마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총선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을 갖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혁신위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혁신위가 있지만 또 총선기획단이 별도로 발족하고 있고 또 인재영입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총선 과정에서는 공천 과정 중에 있어서는 실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뭐 강도 높은 목소리를 더 세게 낸다라고 해서 어떤 당내 공천 쇄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이제 방어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 비명계는 물론요, 친명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험지 출마든 전략적으로 가든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을 해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곳 사람.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가 먼저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김두관 의원도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주장을 했고 이원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향 안동 출마 어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희 당의 이 혁신이 출범 이후에 보인 혁신 움직임을 폄하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의식에 깨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김두관 의원은 차기 대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처음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결국 대선 과정에서 경쟁해야 될 두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출마 지역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경쟁을 시작했다. 저는 이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 검토된 바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형제 단체 당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관련해서 글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김두관 의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새겨들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험지 출마를 한다 이러면 뭐 파문이 일지 않겠습니까?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겁니다. 당대표가 험지에 나가서 이른바 안동 지역구에 나가서 그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에 상당히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한 지역에 매몰될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역으로 한동훈 장관도 분명히 총선에서 국민의힘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동훈이라는 얼굴이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비례 내지는 강남에 좀 안전한 지역구 출마가 더 이제 여론에서 전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지도부 그리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이 한 지역구에 매몰되는 그런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한 거죠. 당내를 아우르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뭐 비례 뒤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희생을 보여주는 모습, 따뜻한 곳에 있지 않다. 뭐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까? 근데 그 희생이라는 거 당연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득권을 누린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은 내려놓는 자세를 뭐 여야 할 것 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정치 기술적으로 가 닿는달지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는 마이너스로 좀 작동한달지 그리고 기계적으로 뭐 3선 이상은 불출마, 어느 지역은 불출마 이런 공식으로 가서는 국민들께 큰 감동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험지 출마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동명이랑 인사드리러 왔어요. 야외 지금 다니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좀 낯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 꽤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저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 주민을 만나는 모습 유튜브로 실시간을 중계를 했습니다. 쭉 보면 판단하시기에는 계양 이외 다른 곳에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재명 대표 굉장히 한가합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편한 지역에서 안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가면 그냥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현 당 상황을 봤을 때 당대표가 저렇게 자기 지역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뭐 내려놓으라느니 뭐 다른 지역을 가서 하라느니 이런 희생을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희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양당, 저희나 민주당이나 다 서로 민심을 붙잡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그게 지금 보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또 전략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실 때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해 나오지 딴 데는 안 갔다고 판단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좀 또 있어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선택을 했고 당대표직을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계양을 절대 안 떠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계양을 출마 때요. 당을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있다 이런 비판 곳곳에서 나오고 여기에다가 인재영입위원장 맡은 상황. 험지 출마 요구 일축한다면 당내 불만 목소리 커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히 검토해보거나 수용 가능성 여부를 저울질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종로 출마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성남 분당갑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야 할 것 없이 그 전국의 선거를 승리를 견인해내야 되는 사람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인천 계양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유권자분들께 그렇다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당내의 주류 목소리라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다면 더 힘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일부의 의견에 좀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의견에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상황에서는 그 중진들의 그 뭐 불출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일부 분들은 대체 출마 지역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천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설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방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동조 탈당자가 어느 범위까지 있겠느냐 그걸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현역 의원도 뭐 5, 6명 정도 본인에게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문의는 문의일 뿐 탈당까지 가는 현역 의원이 과연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명 핵심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소위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안을 보고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튿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선 돌격대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권의 공영방송, 언론 장악 실현에 돌격대를 자처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어 오만한 힘자랑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만한 행태로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으려 하니 방통위를 셧다운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한 장관 인생 선배,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했다. 송 전 대표의 주장인데, 자, 저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탄핵 사유는 됩니까? 아니, 나이가 많다고 다 선배입니까? 예. 선배가 선배다워야 선배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65조는요. 탄핵 소추의 요건으로 직무집행 관련성,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 53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 탄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법 위반이 탄핵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그래야 탄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장관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그 한동훈 장관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치적 의견이 나올 때마다 예. 이런 식으로 즉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론과 여론이 한 장관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 직에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늘 강조한 것처럼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직을 버리고 차라리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에 혁혁한 그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였는데 그런 분들 지금 폄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굴림이라니요. 도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작 반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했던 분들은 그리고 그 대표격인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민주당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신중한 게 아니고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요건에 맞는지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보는 것보다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탄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실이 훨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러한 계산 자체가 집단적으로 직권남용하는 거 아닌가. 지금 직권남용죄로 많은 사람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직권남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어야 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법을 지금 한 장관을 탄핵할 법적 근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탄핵은 물론 신중해야 되고 법적인 어떤
고민과 그다음에 탄핵은 하나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한 장관의 행동, 언행을 보았을 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헌법상 근거가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야당 대표는 중범죄자 취급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체포 동의 과정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검찰청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꾸셨습니다. 국회 입법 의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확대를 시켜서 검수 원복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하셨죠. 정부 조직법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법무부 스스로 이렇게 법률의 개정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법조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조직을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 제가 또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한동훈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사정보관리단도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라고 한 거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 근거까지 명확히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탄핵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약 투약하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직권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그 권한남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민주당의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탄핵도요. 이번 달 말 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본회의에서 한번 냈던 안건인데 재추진 이건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국회법에 92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일사부재의 한 번 논의된 것들은 다시 논의될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냐면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또 꼼수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때 일사부재의가 되려면 내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일사부재의가 아니니까 이게 다시 통과가 되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탄핵에 중독된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년 역사상에 이렇게 탄핵을 한 적은 제대로 된 탄핵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에 3번은 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임성근 부장은 아예 본안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가 됐고요. 이상민 장관은 9대0으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각이 될 줄 모르고 탄핵을 했습니까?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에 중독됐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탄핵이 좀 남발되다 보면 남아있는 고위 공무직 아니면 국무위원 없지 않을까요? 왜 계속 탄핵 발의가 논의가 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정부, 대통령실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야권 연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는 이런 국무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가 어떤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지금 법률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사부재의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체의 의결이 나와야지 그리고 그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문제 제기하거나 다시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게 국회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발의만 하고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
상태입니다. 안건으로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상정이 되지도 않았고 토론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동관 탄핵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 이렇게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중대한 비리를 범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앵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동관 탄핵 소추가 어떤 사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헌법을 말씀드렸듯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동관 위원장이 언제 임명이 됐냐면 8월 25일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이 언제 발의가 됐느냐? 11월 9일 날 발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43일 동안에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저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의학 국회 들어가가지고 그걸 찾아봤더니 소추 사유가 5개인데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43일 동안 상임위원 2명만 가지고 의사 진행했다. 이게 방통위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KBS, MBC, JTBC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게 언론의 자유 침해한 거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가짜 뉴스에 방통위 대응하는 것을 갖다가 원래 이건 방심위가 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하는 거라 방심위 업무에 개입한 거다. 이게 방통위법을 갖다가 위반한 거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려면은 단순히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명백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탄핵할 만큼 파면을 할 만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또 뜨겁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남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장 앞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면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콘서트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300여 명이 우산을 들고 콘서트장 밖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콘서트장 앞에는 자녀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들이 가득했는데 이젠 자녀들이 부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격세지감이었습니다. 네, 트로트 열풍이 분 이후로 콘서트장에 가는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이색적인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트로트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하죠.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마감되는 티켓 예매에 모든 자녀가 동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콘서트장에 왔다는 분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두 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참 예쁘네요. 콘서트장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모두 효자, 효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제천 영하 6.6도로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영남 해안가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며 풀리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